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좀 특별하게 오늘 모신 손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을 좀 인용해 볼까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는 모든 장소에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걷든지 역사의 유적 위에 발을 디디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유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답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석 손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사학자죠. 그리고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걷는 작가이자 도보 여행가입니다.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이신 신정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걸어오신 건 아니시죠?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택시 타고 가고 예. 먼 거리는 걸어간다. 그런데 오늘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예. 우리 땅 걷기라는 그 사단법인을 만드신 지는 꽤 되셨잖아요.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속한 황토문화연구소를 만들었던 때는 엄혹한 거 전두환 정권 중반기 1985년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탐사하면서 우리나라를 걸으면서 하다가 2005년에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하고 조용원 선생하고 같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땅 걷기를 발족했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걷기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20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제주올레, 지산 둘레길이 만들어졌죠.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걸으신 데가 어디십니까? 서해랑길을 걸었어요. 서해랑길. 서해랑길. 지금 해남에서부터 목포 거쳐가지고 강화도까지 걷는 서해랑길을 매달 한 번씩 넷째 주에 걷고 있는데 영광에서 고창 부분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아는 해파랑길. 거기하고 또 다른 서해안 쪽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07년에 동해를 걸었어요.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통일전망대까지 18회를 걸으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해 뜨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멸치에서부터 고래고기까지 모든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해고, 그리고 이제 황동규 시인의 식구에 보면은 걸어서 포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 또 다른 폭우가 나타나고 또 다른 폭우가 나타나고 매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화랑이 걸어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화랑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고 또 시인 묵객들, 관동팔경, 송강정철 또는 뭐 가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관동팔경인데,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건 뭐 우리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길이다. 바로 책을 써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무나라, 물론 뭐 산티아고도 좋지요. 뭐 참화고도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서 나무나라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긴 트레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안했더니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해파랑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등상 한 번도 못 타봤는데 2010년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이거 축하드립니다. 소백산자락길, 변산마실길을 만든 공로로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 서해안 쪽에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시는 거고요. 지금 뭐 책도 써서 넘겼고 2014년에 걸었었거든요. 서해안길을.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걸으면서 그 길을 반추하다가 보니까 그때 걸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또 새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았던 풍경과 오늘 보았던 풍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걸으셨어요? 걷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처음
많이 걸었던 때는 사실은 뭐 15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예. 스님이 준 노잣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쏟아내서 그때 많이 걸었는데 예. 정말로 이제 많이 걷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뼈아픈 과거지만 81년에 제가 간첩죄로 동생하고 둘이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예. 제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치유하기 위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걷다가 보니까 우리 국토의 속사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것이 우리나라 10대 강 도보답사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마시고 사는 금강. 예. 제 고향이 바로 진안인데 진안 바로 입고을이 장수거든요. 예, 발원지죠. 뜸봉샘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군산까지 열나흘간을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내가 보았었던 뭐 공주의 백제 또는 부여의 백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강이 지닌 그 역사성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되고 네. 그래가지고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모든 강을 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옛길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남대로 그걸 열나흘간 걸려서 걸었어요. 옛날에 선비들이 열나흘간 걸려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고. 과거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열나흘간 똑같이 걸어가지고 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남대로는 해남 북평면 이진항에서 남대문까지 14흘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대문에서 울진 평해까지 대관령 넘어가가지고 14흘간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옛길을 다 걸어가지고 관동대로 영남대로 삼남대로 책을 썼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죠. 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파랑길을 걸었고 서해랑길, 휴전선길 그래서 평생 길 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죠. 길이 집이고 집도 길이다. 재밌습니다. 그거 뭐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걷기 많이 한다고 요즘에 뭐 계족산길 맨발로 걷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예.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걷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예. 예. 예, 사실 뭐 그 걷기 얘기만 들어도 오늘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사실 오늘 모신 주제는 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그 가슴 아픈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걸으시고 또 어릴 때 또 그런 출가의 또 그 아픈 또 경험 때문에 또 예. 걷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선생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몇 년 전에 쓰신 예. 동학 농민혁명 답사기 예. 사실은 그 책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예. 그 2014년이죠. 예. 예. 사실은 이제 갑오 동학 혁명으로부터 120주년 되는 해에 그렇죠. 예. 책을 내셨고 예. 또 그 이후에 예. 증복판을 이제 2019년에 내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좀 동기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동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김지아 선생의 사실 그 녹두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예. 황토의 초기 시에 녹두꽃 그것이 이제 그 노차사에서 김광석이가 노래로. 사가지고 불렀었던 노래가 정말로 좋은 노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 동학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김지아 선생의 남녘땅 뱃노래라는 책을 보면서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이름을 황토의 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동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동학이 결국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동했지만 활짝 꽃을 피운 것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정주 시인의 그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리 외할아버지. 그 시를 읽다 보니까 결국 서정주 선생이 애둘러서 표현했지 갑오년에 죽은 사람이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도 애둘러서 표현했던 거예요. 예.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예. 그 김지아 시인의 외할아버지도 동학도였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동학도 아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신고하라고 하더라도
300명이 밑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예. 왜 그렇게 죽었는가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황토연구소를 만들게 되고, 예. 그러면서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에서 동학 100주년에 연재를 해달라 해가지고 동학을 가지고 그 산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답사기였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동학혁명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 들려야 되는 곳이 또 고부잖아요. 그렇죠. 고부인데 고부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두승산이 예. 호남의 삼신산 중에 하나로서 예. 주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고부, 두승산, 우리가 동학혁명에서 그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두승산, 되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로 퍼주고 말로 퍼준다. 예. 정말로 후덕한 산 이름이 두승산이잖아요. 그 산자락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고부라는 곳이 제가 이제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 고을을 가다 우리나라 일제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사라진 옛 고을이 97개가 돼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책을 써서 민음사에서 3권을 책을 냈었는데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고을이 바로 고부였거든요. 고부였죠. 고부가 그러니까 서울의 당상관의 자제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었던 고을의 원님이 바로 고부고을하고 영광, 욱당고을, 황해도 안악고을이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들녘이 덥고 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부의 진산이 바로 두승산이었거든요. 예. 들어 퍼주고 말로 퍼준다. 그곳이 엄청나게 잘 사는 고을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의 고관대작들이 자제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고을의 원님이 됐는데 결국은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예. 고부로 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조병갑이 와서 이제 기존의 동진강에 보가 있었지만 새로운 또 만석보를 쌓으면서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고부군수의 조병갑의 아버지 예. 조규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태인, 예. 신태인에 치여가지고 있는 태인이 큰 고을이었거든요. 예. 태인 현감을 지냈었는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아버지 영세불망비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피양정에 가서 보면은 고부군수 영세불망비가 조규순 영세불망비가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정읍천변에 예전에 구보가 있었는데 그 태인천하고 정읍천에 만나는 지점에다가 만석보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3년간 내리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예.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처음에는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그 해부터 좋은 노는 쌀 2말, 나쁜 노는 쌀 1말을 더 받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엽, 김도삼, 정익서 등이 그 고부군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세를 감면해 달라 했는데 감면해 주기는커녕 곤장을 내리쳐가지고 등창이 나서 죽은 사람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전봉준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 그 아버지 전창혁이 곤장을 맞고 이제 돌아가시고 예. 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쭉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전봉준이라는 분이 예. 그 말목장터에서 예. 그 봉기를 일단 일으키잖아요. 예, 예. 근데 원래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조병갑이 그런 어떤 민심이 흉흉한 걸 보고 예. 사실은 고부 군수를 사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고분수 조병갑이가 그 이조판서 심상훈과 사돈관이었었고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병갑이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6명이 왔다가 다 물러가는 그렇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에서 조병갑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동학농민군들이 전봉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재부임하는 날 예. 아마 그 다음 날 그 말목장터에서 일어나가지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목장터 가음나무에서 등을 기대고 예. 노약자들과 어린이를 막론하고는 다
다 내 뒤를 따르라. 한편은 고부 관하로 쳐들어가고 하나는 만석보를 허물러 가자. 해가지고 일어섰던 것이 말목장터의 봉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1894년 가보년 1월에 예. 이제 고부 관할을 이제 쳐들어가는 예. 그 고부 봉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갑오 동학 혁명의 시작으로 알고 있지만 예. 사실은 단순히 봉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해 11월 달에 예. 1893년이죠. 사발통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발통문을 하고 무장봉기가 사발통문이 바로 이제 그 저쪽에 주산면에서 예. 송도의 집에서 예. 사발통문을 만들지요. 예. 그러니까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누가 주모자인지를 모르게 20년 사실 이제. 사발통문은 그러기 전에도 예. 어떤 일을 모호할 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발통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가끔 제 인생에서도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내 인생이 달라졌었는데 예. 김계남하고 예. 같은 그러니까 정없이 사느면 동공리에 윗지금실에 김계남이 살았었고 예. 그다음에 아랫지금실에 전봉준이 살아가지고 청년 시절을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나라를 타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1894년에 그런 동학농민혁명의 하나의 큰 동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김계남하고 전봉준이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발통문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네 개의 조항을 이렇게 그 선포한 게 예. 그 서명한 게 기록돼 있는데 사실은 1894년 1월에 이제 고부 관할을 급습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봉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그런 어떤 밀란 수준의 봉기가 아니라는 것은 사발통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첫 번째는 조병갑의 그 폭정을 네. 징치를 하자. 그리고 이제 탐관 오리들을 징치하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전주성을 함락해서 서울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것을 이미 1893년 사발통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충분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서부터 그 당시에 삼적문란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타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다 못 참은 농민들이 예.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실 기축곡사로 불리는 정예립 사건 이후로 호남 지역 사람들은 퇴실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별로. 그러다가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탐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고 꾹 눌려 살았었는데 조병갑이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영세불망비를 세우면서 탐악을 일삼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했던 그 만석보 사건을 만석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토탄에 빠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 아까 얘기했던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아종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두숭산 아래 이제 고부에서 예. 봉기의 시작이 일어났지만 예.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봉기의 주인공 또는 주축이 됐던 전봉준 장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창으로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전봉준 장군의 고택이 지금 이평 쪽에 있잖아요. 고택은 이평면 조소리에 있고 예, 조소리에 있는데 예. 원래 태어나신 곳은 고창 쪽이잖아요. 고창이랑 설도 있고 그 예. 이제 고창의 문화원장 이기화 선생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증언해서 그러는데 전주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가 풍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예.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작고한 이희화 선생이 저하고 이제 많은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역사라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가 신진사학자나 어떤 사람이 증언하면 바로 그것이 역사로 그냥 돼버리는 역사 왜곡도 정말로 많다. 그런 얘기를 증언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뭐 그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되시는 전창혁 선생의 그 태몽설화가 고창의 소요산과 관련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죠. 소요산을 내서 한 입에 삼키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예. 바로 이제 그 소요산에 가서 보면 예, 거기 그 마을에 그래서 또 나중에 차천자 차경석기가 태어난 곳도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참 소요산 자락이 예. 지금 그러니까 소요산 같은 경우는 옛말에 소요산이 잘 되면은 선운산이 안 되고 선운산이 잘 되면은 소요산이 안 된다 했는데 소요산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때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선운산 자락 선운사에 치려가지고 예. 선운사라는 소요사라는 작은 절 하나만 남아 있고 예. 바로 그 밑에서 미당 서정주 선생이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창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운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예. 사실은 지금 소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소요사가 있고 그 소요산이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는 태몽설화가 꿈꾸어진 또 그곳하고 인연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전창혁이 소요산을 한 입에 삼키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 바로 이제 그 인근에서 인촌 김성수, 예. 김연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대단한 것이 바로 소요산 자락이죠. 사실 이제 고창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인돌, 이제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로 많이 알려진 고장인데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사실은 고창과 여러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예. 사실은 그 고부봉기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그 혁명의 불씨가 일어났던 곳이 또 고창의 무장기포잖아요. 그렇죠. 무장기포죠. 예. 그 무장기포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일단 무장이 그렇게 동학의 새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가장 근본적으로 가깝게 활동했던 사람은 손화중이거든요. 예. 손화중포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예. 손화중포가 있었고 무장기포 그러니까 선운사에 가서 보면은 도소람이라고 있어요. 예. 도소람에 가서 보면 마애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라감사로 부임받은 이서구가 전라 가명에 있는데 서쪽에서 서기가 뻗치더래요. 찾아가 봤더니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에서 서기가 뻗치는 거야. 그래서 딱 올라가서 배꼽을 딱 떠들으니까 이서구 개탁. 예. 그러면서 그냥 벼락살에 내려쳐가지고 그냥 두고 왔다. 예. 그런데 그 손화중이 그 무장 접수가 됐을 무렵에 그 당시에 막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그 비결을 그 소소람의 비결을 꺼내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예. 그 나라가 바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장의 그 동학도들이 손화중대로 그 비결을 꺼내자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안 꺼냈었지. 그랬는데 결국은 막 여러 같은 상황이 막 그렇게 밀려드니까 그 오시영이나 그런 사람들이 동학도들이 손화중이랑 가가지고 선운사 스님들을 갖다 나무에 묶어두고 그 비결을 꺼내는데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꺼냈다고 하니까 그 손화중이 왕이 될 것이다. 예. 한양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통학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밀처럼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 비결서를 꺼냄으로 인해서 손화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에 그렇죠. 대한 열망이 그래서 결국은 무장에서 무장기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들 수 있었던 것은 예. 손화중의 도소람의 마애불의 비결을 꺼낸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마애불이지만 또 미륵불이라고 미륵불이라고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미륵불 사상이 거기에서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결을 꺼낸 다음부터는 뭐 겁이랄 것이 없죠. 예. 조선이 망하고 동학의 세상이 온다는데 뭘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물밀듯 밀려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장기포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장에 있는 그 유정마을에서 예. 전봉준과 손화중과 김계남 세 분이 이제 창음운을 발표를 예. 하게 되는 아주 거죠. 정말로 좋은 창음을 그곳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군요. 그 뒤에 이제 무장에서 기포한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백산에서 이제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는 그런 말로 유명한데 예.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2차 본격적으로 봉기를 위한 그 경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기한 것이 바로 동진강 너머는 김제시 축산면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백산이 있는 곳은 지금 부안군 백산면이거든요. 예.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을을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번호가 결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밑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와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갑오 3월 호남 창어 대장소 제100산. 그때 이제 중흥에 따라 가지고 대장의 전봉준, 총괄령의 손아중, 김계남, 총참모의 정김덕명, 오시영, 영솔장의 최경선, 비서의 송희격과 정백현이 추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국관민, 척맹척의에 기치를 올렸던 곳이 바로 백산이죠. 그 백산에서 그런 어떤 경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 사실 이제 고부관할을 다시 접수를 하고 예. 그런 어떤 그 혁명의 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곳에서 농민군들이 4대 강령을 선포했잖아요. 예.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규들을 모두 없앤다. 그래가지고 결국 황토현에 갔는데 황토제는 사실은 자그마한 제거든요. 예. 황토제, 황토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라 가명군들하고 보부상들은 가면서 집집마다 있는 술들을 다 뺏어가지고 먹고 저녁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예. 그 지형을 잘 아는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새벽에 몰아쳐가지고 예. 몇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자는 설도 있었는데 바로 결국은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고창으로 해가지고 예. 고창의 토호 은대정을 징치하고 영광으로 돌아가지고 나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 당시에 바로 그냥 내려가지 않고 북상했더라면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여러 이야기에 의하면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뭐 전주로 진격하고 서울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또는 뭐 그 인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아래쪽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하는 뭐 그런 차원도 있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무장 그 고창이라든지 뭐 장성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예. 영광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영광으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장성에서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황룡강 그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 예. 황룡천 전투. 예. 이방원이 예. 장태를 이용해 가지고 예. 황룡천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이죠. 예. 그곳에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정읍과 장성 사이에는 갈제를 지나가지고 삼천으로 가죠. 전주 삼천.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옛길을 참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옛길 그래서 이제 많은 곳들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지만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 할 때 갈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장성부사 홍경이가 갈제를 정비했다 해가지고 벽에 영세불망비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길을 갔다가 그 하멜표류기에 하멜 또는 뭐 추사 김정희, 동학군, 송시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던 고개인데 그 길이 이제 묵혀져 있다가 다시 새롭게 문화재청이 해가지고 국가유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길을 걸어가지고 삼천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때를 잘 모르잖아요. 인생이란 것들이. 그 장성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장성 싸움에서 관군이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조정에서도 야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종한테 사실 외국군 청군의 어떤 그 참전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된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나라가
완전히 홍경래 난 이후에 181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밀란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걸 갖다 겨우겨우 다스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외세의 힘을 빌렸던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원세계를 통해서 이홍장까지 얘기가 가서 그렇죠. 청군이 개입을 하고 예. 청나라가 또 개입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오고 근데 일본은 또 그 들어온 곳이 인천으로 해서 그렇죠. 용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화가 되다 보니까 동학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전주에 입성한 이후에 그런 어떤 외국군들의 그 개입을 보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전주 화약의 계기가 되지 않나요? 전주 화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농민군들은 농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모내기철이었었어요. 모내기철이었고 지금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동요를 했었고 그리고 전봉준 같은 경우는 그때 다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학군 지도자들도 전봉준을 사로잡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그냥 우리가 항복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설이 있었고 내부에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김계남이가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때 올라갔더라면 그 당시는 청나라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과연 조선을 제대로 다스렸을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주 화약을 맺지 않고 올라갔더라면 근데 결국은 김계남이는 올라가자고 했지만 전봉준, 김덕명, 손아종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자고 해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김계남이가 너 이놈들은 다시는 상종 오지 않겠다 하고 남원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학혁명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전봉준 장군인데 사실은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아까 말씀하신 전봉준 장군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김계남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계남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봐야 되는 장소가 남원이잖아요. 그렇죠. 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남원의 될까요? 교룡산이라고 있어요. 남원의 진산이죠. 그러니까 운봉고원이 해발 495m쯤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의 진산 교룡산이 500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평지에서 높은 산인 줄 알겠죠. 근데 그 산이 왜 중요하느냐? 이 수훈 최재우 선생이 1862년에 동학을 널리 펴다가 결국은 그 쌍놈 양반들어 또 드는 세상을 만들어갔다고 하니까 막 그 당시에 막 그 도남소원을 비롯해가지고 경상도의 유생들이 막 상소문이 휘발쳐요. 요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경주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가지고 왔던 곳이 바로 남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8개월간을 머물렀었는데 은저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국사에 가서 보면 은저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은저감이라는 당호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라도 유생들이 와가지고 막 경상도 유생이 왔으니까 단문을 청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송월당이라는 노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문답을 요청해요. 그러더니 수훈 선생한테 선생은 유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좋아하는 아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불도를 좋아하십니까? 불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선도를 좋아하십니까? 선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울당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이게 수훈 선생이 양파를 벌려놓고 노스님께서는 양팔 중 어느 팔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은 온몸을 사랑하시는군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죠. 꿰쳐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왜 선생님은 아까 그 노스님을 우리 도로 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정을 해요. 이미 물든 종이는 건지면 찢어질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게 낫네. 서양 속담에 습관이 오래 두면 품성이 된다. 품성은 문으로 쫓아내면 창문으로 되돌아온다. 어릴 때부터의 습성은 바꿀 수가 없는데 노스님 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걸 말했던 데가 바로 은저감인데 그곳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핵심적인 굿판 칼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동학론이라는 논학문 우리가 동학론이라고 하지만 논학문이라고 하지만 동학론이거든요. 그렇죠. 그곳에서 동학을 얘기를 해요. 서양에도는 서학이다. 동학에서 났으니까 동학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언급한 곳이 바로 은저감이거든요. 그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은저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동학의 창도의 그 배경에는 경주에 용담정이 있지만 또 남원에 은저감이 있다. 이 양쪽을. 그래서 김지아 선생님은 항상 나더러 얘기하기를 남자배 시초는 은저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실 동학농민혁명만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동학 사상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내천, 인내천 사람의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안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그걸 갖다가 동학을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용담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예시가 오심정 여심이잖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던 데가 바로 용담정이고 그 동학 사상 그러니까 동학의 열세자 주문 중에 제일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실시자잖아요. 모실시자. 그러니까 서학 성경에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러면서도 섬기지는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든 정치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똑같아요. 동학이나 서학이나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김지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열세자 주문 중에 첫 자만 있어도 된다. 모실시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하느님을 뒷삼을 때리고 하느님 것을 뺏으려고 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모실시자 그 한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그 천주에 대한 또 그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 천주 다 중요하지만 모실시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위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실천 강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남원 은저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학의 창도 과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바로 그곳을 동학혁명 당시에는 바로 김계남 장군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또 혁명의 어떤 본거지로 삼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사람인 백용선 성사 있죠. 그분이 처음에 머리를 깎으려고 했었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와서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머리를 깎았던 곳은 해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백용선 선사하고 수은 최지우 선생하고의 또 김계남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남원의 교룡산이죠. 사실은 이제 집강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집강소라는 것이 이제 그 전주 화약 이후에 그 전라도 53개 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관민이 함께 자치하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기구였잖아요. 오늘날에 얘기한다면 지방행정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관군에서 약속은 했지만 지키질 않았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유네스코에서 바로 동학혁명 관련한 기록물 그거를 이제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집강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효시다. 뭐 그래서 이제 집강소에 관심도 가졌다고 하는데 김계남 장군하고 남원하고는 좀 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김계남포는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질서 정연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원의 토호 박봉량을 징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남원에 가자마자 이용원이라는 남원 부사를 갖다 목을 베고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 김계남이죠. 그러니까 김계남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김기범, 김영주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동학농민혁명에 투신하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10개자 남영남짬 남조선의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 같은 경우는 진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김계남이다.
나라를 지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 혁명적 열기가 가장 컸던 사람이 열어갔던 사람이 바로 김계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이가 나중에 2차 기포, 3대 기포 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병사들을 잘 다루었는지 전주에서 남원까지 김계남 부하가 그냥 쫙 줄을 섰는데 전부 다 군복을 입고 행렬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김계남이었었죠. 원래 김계남 장군의 본명은 따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영주. 예. 그래서 계남이라는 호를 쓴 게 뭐 남조선 도수를 열기 위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맞아요.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계남 같은 경우가 동학이 굉장히 철저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김계남의 도광김씨에서 접주가 24명이나 왔었거든요. 근데 다 무참하게 다 죽었죠. 예.